교재 42페이지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은 말뚝이 있어요. 말뚝. 말뚝은 어디에 박느냐면 기초판 아래쪽에 박는 거예요. 기초판 아래쪽을 박는데 말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의 차이는 일단 그림에 보면 잘 나와 있지만 지지 말뚝은 하단에 단단한 지반이 있긴 한데 단단한 지반까지 내려가는데 요게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깊지 않을 때 지반이 깊지가 않으면 단단한 지반까지 받쳐주는 지진 말뚝을 사용하면 되고, 근데 너무 깊어. 이만큼 단단한 지반까지 가기에는 이 지반이 깊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말뚝을 특수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마찰력을 많이 받는 말뚝을 특수 제작하더라. 마찰력이라는 것은 말뚝을 박으면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마찰력이라는 것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뚝을 박는다,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받쳐주면서 기초판을 지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말뚝은 지반이 깊을 경우 이까지 내리지는 않고, 특수 제작된 말뚝을 박으면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힘에 반대되는 이 마찰력으로서 기초판을 들어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지반이 연약질이에요. 연약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뚝을 박으면 마찰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밑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무슨 마찰력? 부마찰력. 여기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의하자. 교재로 정리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찰과 지지 말뚝 두 가지가 있더라. 둘 다 하단에는 단단한 지반이 있지만 지지 말뚝은 지지층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박으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지층이 너무 깊어. 박을 수가 없다. 특수 제작된 마찰 말뚝을 넣는데 아래쪽으로 박으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인데, 연약질의 경우에는 마찰력이 같이 밑으로 작용해버리는 무슨 마찰력? 부마찰력 때문에 조금 유념을 하자. 43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니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정리해 주세요. 갈로 2번, 말뚝의 배치 기준. 말뚝은 기초판 아래쪽에 박는 것인데 얘가 기초판, 내가 위에서 바라봤다. 하단에 말뚝을 두 개를 박았다. 말뚝의 요거를 말뚝의 지름. 그럼 말뚝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초판과 말뚝 요 거리가 100mm를 하든지, 아니면 기초판과 말뚝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1.25d 이상을 하든지 이렇게 거리를 유지해주면 된다. 또는 말뚝 중심과 말뚝 중심 사이의 거리는 1.25배의 지름 하든지 또는 2.0 지름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말뚝의 종류마다 다르더라. 표 위에 있는 내용이 제 글자로 다 표현이 되었지만 요 내용을 말합니다. 기초판 하단에 말뚝이 박아져 있다. 내가 위쪽에서 바라봤는 그림. 기초판 끝에서 말뚝의 가장 끝면까지가 100mm 이상 하든지,
아니면 기초판 끝에서 말뚝의 중심까지 지름의 1.25배 이상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고요. 말뚝과 말뚝 사이는 말뚝의 중심과 말뚝의 중심 사이는 1.25D, 2.0D 중에서 말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번에 표에 기초판과 말뚝과의 거리, 두 번째 나무 말뚝일 때는 2.5D 이상이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 들고 오는 것 2.5D 이상. 매입 말뚝일 때는 2.0, 현장 타설, 현장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말뚝을. 그럴 경우에는 2.0, 강제 말뚝은 2.0, 경우마다 다르더라. 갈로 3번, 말뚝을 박을 때 주의사항. 동그라미 1번, 두 종을 동시에 박을 때 동일한 걸로 해야 되겠죠? 상식적인 사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나무 말뚝을 박을 경우에는 부패하지 않도록 어디? 지하수 위 아래 밑줄. 동그라미 3번, 말뚝을 박다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장외로 반출 밑줄 버려야 됩니다. 사용하는 거 아니고. 동그라미 4번은 시험에 넣은 적 있죠.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지방까지 너무 깊으면 하나 갖고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겹침 이음이 원칙. 겹쳐서 박아주더라. 근데 겹치게 되면 이게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긋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해서 이렇게 이어줘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원칙은 겹침 이음. 예외적으로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지 용접해도 된다. 동그라미 5번, 강제 말뚝은 용접을 하면 된다. 겹침 이음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용접해도 되더라. 갈로 4번을 읽어보시고요. 44페이지에 부등치마. 가장 대표적인 부등치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피사의 사탑이죠. 그 건물 또한 하단에 있는 지반이 연약질이라서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거든요. 부등치마 때문에 건축물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부등치마는 인자응력, 압축응력 있는데 지난 시간 했는 거 살짝 복습을 해보면 콘크리트 얘가 하중을 받더라. 그러면 약간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휜다라고 과장했을 때 위쪽에서는 무슨 힘? 압축력. 아래쪽에서는 무슨 힘? 늘어났네요. 인장력. 늘어나면 무엇이 생길 수 있다? 균열.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상단 하단 어디? 하단에 뭐를 배근하자? 철근. 그래서 동그라미 뒤에 인장력, 압축력이 생길 수 있다. 균열은 어디에 늘어난다? 인장력. 안 늘어나는 게 억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더라. 그러다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누수, 물이 셀 수도 있고 균열,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겠죠. 44쪽, 45쪽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 45쪽이 위에 보면 연약층일 때 당연히 내려갈 거고 경사지방, 이질지층. 하나는 자갈에다가 모래에다가 동일 건물을 걸쳐서 지어도 안 되겠죠. 낭떠러지, 이질지정 보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물이 부등치마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방지할 적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갈로 2번 부등치마를 방지하는 대책 동그라미 1번에 덜 무거우면 좋겠죠. 그래서 경량화, 구조강성 높일 것, 너무 길게 하지 않을 것. 너무 길다 보면 서로 다른 이질지층의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길지는 않을 것. 또 이웃 건물과 거리를 둔다.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거리를 둔다. 동그라미 2번에 이질 기초를 두지 않는다. 이질 지정도 두면 안 되겠죠. 뒷면 46페이지 탈수공법. 탈수공법, 지방 계량 공법인데 땅을 보니까 땅에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 순수 흙, 중간에 물, 공기. 얘네 둘이를 뭐라 하더라? 강극. 그러면 나는 이 집안을 계량할 거예요. 계량할 거면 얘도 계량할 수도 있고 얘도 계량할 수도 있고 얘도 계량할 수가 있더라. 공기는 좀 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줘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토양은 빼주면 된다. 문제는 요거 두 개가 조금 과정이 복잡더라. 먼저 물을 뺄 거다. 물을 빼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빼는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력 배수도 있고 아니면 강제로 배수해 줄 때도 있더라. 중력 배수는 밑에 양동이 놔두고 물 받는 것처럼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강제 배수는 사질토와 연약토, 즉 점토 빼는 방법이 다르더라. 사질토 같은 경우에는 웰포인트 공법으로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강제 배수해 줍니다. 연약토는 드레인 공법, 각종 드레인을 사용해서, 드레인은 물을 이렇게 빠지게 하는 게 드레인이라 하잖아요. 하는데 요거를 종이를 이용하면 특수 종이겠죠. 페이퍼 드레인, 또는 물을 잘 흡수하는 모래를 이용한다. 샌드 드레인. 요거는 종류는 다양하더라. 요런 식으로 달리해주면 됩니다. 흙을 계량할 거예요. 흙을 계량하려고 하면은 생석회를 넣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흙의 영양분을 제공해줘도 되고, 돌이 부족하다 돌을 넣어줘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겠죠. 교재로 정리를 할 거예요. 46페이지에 갈로 1번의 탈수공법. 먼저 흙은 공기, 물, 흙인데 공기는 충격으로 빼주면 되는 거고, 물을 빼는 방법. 동그라미 1번 중력 배수, 물 받는 통, 집수통 이용해서 물을 받아주면 된다. 동그라미 2번 강제 배수법. 기억에 웰포인트, 웰포인트라고 했죠. 강제 배수법의 웰포인트. 웰이 우물이란 뜻이죠. 영어로.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웰포인트, 사질토, 펌프로 빼내는 겁니다. 니은에 페이퍼 드레인, 샌드 드레인, 어떤 토양, 연약토라든지 또는 점토지, 진흙 같은 것들. 이거는 투수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수 종이라든지 모래를 넣어서 흡수하게 만듭니다. 각종 드레인을 사용하더라. 갈로 2번에 집안 강화. 이제 흙을 계량해 주겠다는 말이죠. 흙을 계량할 적에는 동그라미 2번에 좋은 태양으로 바꾸고 치환, 동그라미 2번 다짐을 하든지, 동그라미 3번 생석회를 넣어주든지, 동그라미 4번 흙이 너무 물렁물렁해요. 그러면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그라우팅을 하는 것은 시멘트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흙도 계량할 수가 있더라. 46페이지 넘어가서 47페이지. 갈로 3번에 보면 각종 드레인, 드레인 공법은 어떤 토양이다? 점토질. 여기까지 하면은 2단원이 끝이 됩니다. 숙제는 뒤에는 문제 같은 거 다 풀어보세요. 문제풀이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풀이 시간은 다 내년에 이거 뭐고 강의 끝나고, 기초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문풀도 같이 할 테니 지금은 한번 훑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리 잘하고 훑는 거. 그래서 문제 풀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3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3장의 범위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문제 출제가 기본 한 2문제, 3문제까지는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까지도 나오거든요. 범위도 많고 문제 출제도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조금 자세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할게요. (55페이지) 상단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 내용은 쉽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 내구조, 오래 쓰죠? 내진적, 지진에도 비교적 강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철근이 콘크리트에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콘크리트, 철근이 이렇게 박혀져 있더라. 박혀져 있는데 이 콘크기 보면은 수소이온 농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소이온 농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더라? pH. pH는 1부터 14까지가 있더라. 여기에서 7은 액성이 뭐다? 중성. 14로 갈수록 뭐다? 염기성. 염기성을 다르게 표현하며 교재에 나오는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로 가까이 갈수록 산성. 흔히 부식이 된다 또는 뭐 녹이 쓴다 노래하는 것은 산성으로 가면은 부식이 된다, 녹이 쓴다, 산성화되는 거고, 이 콘크리트는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면 같은 거 생 콘크리트 바도로 치고 이게 막 만지면 손이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알칼리 성분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 손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높기 때문에 알칼리성 엄청 셉니다. 요래 되는데 이 생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고 이 철이 부식된다는 것은 산성화가 되어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콘크리트가 철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산성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요 간격, 피복 두께, 이 피복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데 얼마나 더 좋으냐?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이게 센티미터 단위. 요 두께를 2cm면 2cm, 3cm면 3cm, cm 제곱에 7.2항만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엄청 수명이 길어요. 관리만 잘한다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철근이 콘크리트에 피복이 되어 내화적. 콘크리트는 불에 안 타는데 철근이 불에 녹거든요. 근데 콘크리트가 보호해 줄 수 있으니 내화적, 내식성, 부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 철근이 녹이 쓸 수가 있지만 얘가 산성화될 수가 있지만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보호해 주니까.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중성화, 염기성이 중성화됐다가 산성되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철근도 부식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 중성화되기까 시간을 통해 수명을 예측한다. 어떻게? 요 공식을 이용해서 수명을 예측할 수가 있더라. 중성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좋다. 그렇지만 너무 두껍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 너무 무거워지니까 고층화가 안 되거든요. 그 적당한 두께를 유지해주고, 물 시멘트 비는 가급적 낮추는 것이 좋다. 물 시멘트 비. 시멘트와 물의 양 가급적 낮춰라는 말은 이 값이 작으면 좋답니다. 이 값이 작으려고 하면은 이 시멘트와 결합하는 물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성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게 낮으려 하면은 분자도 작아야 되고 분모도 작아야 되겠죠. 분자 분모 다 작은 값이 나와야지 작은 값이 나오겠죠.
작은 값을 하기 위해서 물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시멘트 양이 같이 줄어지는 겁니다. 왜? 물이 많으면 재료 분리도 잘 일어나고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워지기에 힘들어요. 시공 연도가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때문에 물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물 시멘트 비는 가급적 낮추는 것이 좋다. 동그라미 3번에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공급 비용이 경제적이다. 동그라미 4번에 목조, 철골에 비해서 유지비가 작다. 동그라미 5번 부재의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다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언제 할 때 굳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굳기 전에는 자유롭더라. 33 단점 동그라미 1번 무겁죠. 자중이 크다. 그래서 길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팬이 큰 구조나 초고층은 불리하다. 동그라미 2번 무게가 철골로만 만든 거에 비해서는 크다. 동그라미 3번 습식이죠. 물을 사용하죠. 때문에 겨울철에는 시공이 어렵다. 4번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면 재사용 힘들고요. 해체 작업도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5번 공사 기간이 길다. 그러다 보면 하단에 균질한 시공이 어렵다. 상식선에서 다 이해되는 말들. 갈로 1번 요거 아까 설명했는 거죠.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부착 능력. 즉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착시킨다. 이 부착 능력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붙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영향을 받더라. 이 철근의 형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는 철근의 지름, 사이즈를 보고, 형상은 그냥 매끈한 동그랗게 생겨는 원형 철근과 형태가 조금 우둘두둘한 이형 철근이 있더라. 이 둘 중 누가 더 콘크리트를 잘 부착시킬까요? 네, 이형 철근입니다. 왜냐하면 이형 철근은 리브와 마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들두들합니다. 그래서 철근을 더 잘 부착할 수가 있더라. 현장에서 쓰는 철근은 대부분 다 이형 철근입니다. 원형은 잘 사용하지는 않더라. 기호 정도 보면 이형은 디펑드 스틸 SD, 원형은 라운드 스틸 SR. 다음 철근의 지름. 굵은 것 한 개와 가는 것 여러 개, 동일한 철량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철량을 가는 가닥 여러 개 뽑았는 것과 달랑 하나를 했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콘크리트를 더 잘 부착시킨다? 가는 가닥 여러 개가. 갈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갈로 3번 철근과 콘크리트는 친하더라. 왜?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열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하다. 갈로 4번 동그라미 1번 콘크리트는 뭐다? 알칼리성. 부식된다는 것은 산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알칼리성이니까 부식이 방지되는 것이겠죠. 동그라미 2번 내화 성능 유지. 갈로 5번 콘크리트의 강도. 콘크리트는 타설하고 나면 얼마 있다가 강도를 측정해야 되냐면 뒤에 동그라미 28일. 뒷면 57페이지. 거푸집 할게요. 거푸집을 보게 되면은
거푸집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면에 되는 측면 거푸집과 밑에 되는 밑 거푸집 두 가지가 있는데 측면 거푸집부터 볼게요. 기둥을 만들 거예요. 기둥을 만들 건데 먼저 거푸집을 대고 여기에다가 생콘크리트를 붓겠죠. 근데 거푸집을 넣다 보면 이게 후두두둑 쏟아지게 되면은 이 거푸집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우리말로는 얘가 뭘 한다? 측압을 견딘다. 거푸집 우두두둑 떨어지면은 얘가 탁 벌어지려는데 그걸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폼 타일을 설치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한글로 나올 때도 있고 영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용어는 둘 다 기억해 놔야 됩니다. 폼 타일 설치 또는 긴결재 설치. 다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얘를 툭툭 칠 수가 있습니다. 툭툭 치면은 거푸집과 거푸집이 쪼그라들 경우도 생겨요. 측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푸집이 모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는 무엇을 설치하냐면 횡력에 견딜 수 있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해 준다. 우리말로는 세퍼레이터, 다른 말은 격리제. 역할은 뭐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를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 간격을 유지해주는 세퍼레이터 또는 격리제. 그 안에 철근을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철근을 넣고 이 거푸집과 철근 사이에 간격도 있어야 되겠죠? 우린 이걸 뭐라 합니까? 피복 두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피복 두께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스페이서 또는 스페이스 간격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간격?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 만약에 하단에 콘크리트를 친다라고 치면 바닥면이 있을 때 철근이 그냥 이리 올라가 있지는 않겠죠. 요거를 받쳐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철근, 바 서포터. 철근을 받쳐주는 바 서포터라고 있는데 요거 위에 철근을 올리고 콘크리트를 붓겠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지면서 얘와 얘 사이에 요거 피복 두께, 스페이스, 간격제, 철근과 거푸집 사이 거리 유지 같습니다. 수평 부재에서는 무엇을 사용한다? 바 서포터. 측면에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도넛형 바 서포터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이냐 측면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두께를 유지시켜 준다. 세 가지: 세퍼레이터, 폼타일, 스페이스. 철근을 다 이제 시간이 28일이 지났어. 그럼 28일 후 거푸집을 떼면 되거든요. 매끈하게 떼기 위해서 잘 떨어지게 하려고 바르는 박리제도 있더라. 거푸집을 이래 두게 되면 하단에 거푸집을 지지하는 거, 요도 지지하는 거 뭐라 하더라? 동바리, 거푸집, 지지. 그래서
그 밑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 가보면 동발이 많이 세워놨죠. 촘촘하게. 그거. 측면 거푸집은 무슨 힘을 견딘다?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측압. 밑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동바리를 세워서 지지를 해주는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작업 하중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중량도 견뎌야 되겠죠. (28일이) 지났어. 거푸집을 떼면 됩니다. 거푸집을 떼면 되는데 이것도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28일이 지난 후 강도시요. FCK 측정해서 허용 강도를 넘었으면 거푸집을 떼면 되는데 그래야 하면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층, 두 층, 고층까지 쌓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더라. 생각했을 때 밑거푸집과 측면 거푸집 중 어느 게 조금 더 단단하고 양생이 잘 돼야 될까요? 네. 측면은 측압만 견디면 되는데 그리고 밑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작업 하중도 있고 콘크리트 중량도 중력이 계속 작용합니다. 그래서 밑거푸집을 조금 더 양생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28일 뒤 압축 강도 시험을 해서 떼면 되지만 예외적으로 밑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적정 온도와 적정 강도가 나오면 해체하면 됩니다. 이만큼 안 기다려도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면 떼면 돼요. 그러면 위층을 올리면 돼, 그 거푸집을. 그렇게 하면 되지만 밑면 거푸집, 밑거푸집이 아니라 측면 거푸집. 그러나 밑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복잡하더라. 얘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 시험을 해야 됩니다. FCK 측정해서 28일 지나서 그래서 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사실 힘듭니다. 지금 공사가 빨리 끝나고 인건비도 같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밑거푸집을 대신할 필러폼이라는 것을 밑거푸집 대신에 대고 필러폼은 밑거푸집만큼 철덩어리처럼 완전히 땡땡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형태는 유지해 줄 수 있는 특수 제작된 필러폼은 두고 밑거푸집 떼고 위층 올라가면 되는데 대신에 필러폼을 설치하더라도 무슨 두고 가자? 동바리. 동바리는 유지한 채 필러폼을 설치하면은 이 밑거푸집 또한 28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떼도 되더라. (57페이지) 이어서 58페이지 상단을 볼게요. 상단에 보면 거푸집 막 길게 적어놨는데 그게 다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거푸집이란 방조 상태에 생 콘크리트 넣었다 형태를 말한다. 쭉 하면 5번째 줄 거푸집은 밑거푸집, 옆거푸집 종류로 구분해서 해체하는데 옆거푸집은 좀 많이 양생을 조금 부족해도 괜찮대. 옆거푸집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해체. 밑거푸집이 어떻다? 단기간 어느 정도 강도만 나오면 미리 떼도 된답니다. 그런데 밑거푸집은 조금 더 튼튼하게 양생을 해줘야 된대요. 밑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받침대, 모델로 동바리 해체할 때 밑거푸집 같이 해야 돼, 동시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공기가 길어지니까 밑거푸집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을 사용, 예외 규정이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을 사용해서
필로폼이라는 특수 제작된 밑거푸집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걔는 받쳐두고 대신에 뭐는 세워놔야 됩니까? 동바리는 둬야 됩니다. 동바리는 세워놓고 필로폼 놓고 거푸집은 떼서 위층 올라가면 되더라. 함께 해체해야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음에 주의한다. 예외 규정은 필로폼, 그러나 동바리는 유지, 곡을 말합니다. 갈로 1번에 거푸집은 목재, 철판, 재사용 가능한 것은 뭘까요? 철판이겠죠. 갈로 2번 동바리, 세운 거푸집 받쳐주는 것. 갈로 3번에 부속품. 동그라미 1번에 격리제. 격리제는 세퍼레이터, 거푸집 사이 거리죠. 동그라미 2번 긴결제, 측압 견딘다 했죠. 뒷면에 몇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스페이서, 간격제, 거푸집과 누구? 철근 사이 거리. 피복 유지. 교재에는 고임제 한글로 나와 있지만 바서포터라고도 하더라. 바서포터는 누구를 받쳐준다? 수평 부재일 때 위에 철근 올릴 때 쓰는 거라 했죠. 수평 부재일 때 철근 올릴 때 사용하는 고임제 바서포터. 동그라미 4번 제거할 때 잘 떼기 위해서 박리제. 이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답 가리고. 동그라미 1번 콘크리트 이어칠 때 콘크리트 나타나는 레이턴스가 뭐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 콘크리트 타설 초기에는 아직 수분이 남아있어요. 이 수분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상. 이걸 뭐라 하냐면 블리딩 현상. 수분만 올라오지는 않고 미세한 물질도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와서 위에 찌꺼기가 생겨. 이게 레이턴스. 얘네 둘이는 세트로 항상 같이 가죠. 블리딩 현상 후 위에 찌꺼기가 남는다. 레이턴스. 동그라미 1번 맞는 말. 동그라미 2번 거푸집은 중량 견뎌야겠죠. 동그라미 3번 피복 두께 유지. 피복 두께라는 것은 거푸집하고 빠뜨듯 철근과 콘크리트 측면 사이 거리니까 누구더라? 그렇죠. 간격제 또는 영어로 스페이스 하든지. 긴결제는 폼 타일이라서 누구 견디는 거다? 측압 견디는 거더라. 동그라미 4번 슬럼프 시험을 바로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이것도 뒤에 가면 합니다. 맞는 말. 다음 60페이지 거푸집 측압. 거푸집 측압하기 전에 슬럼프 시험이라는 것을 미리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런 콘이 있습니다. 콘이 있는데 높이는 30cm, 하단은 20cm, 상단은 10cm짜리 지름이. 이런 시험용 콘에다가 공장에서 레미콘에서 들고 왔는 생콘크리트를 붓는다. 처음에 3분의 1씩 3분의 1 붓고 다지고, 그러면 촘촘하게 채워졌겠죠. 또 3분의 1 붓고 또 3분의 1 붓고 다 붓고 난 다음에 얘를 위로 톡 뺍니다. 생콘크리트라서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싹 들어 올리면 어떤 콘크리트는 이렇게 질퍼덕 할 수도 있고 어떤 콘크리트는 갖고 왔더니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다르더라. 요 차이를 요 위에서부터 이 반죽 끝과 요 차이를 슬럼프치를 하는데 슬럼프치가 얘가 크다, 얘가 작다. 슬럼프가 큰 것은 어떤 반죽이다? 묽은 반죽이죠. 다른 말로 진반죽. 슬럼프치가 작다. 다른 말로 된 반죽.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거푸집의 츠갑. 츠갑은 옆에서 받는 힘인데 진반죽과 된반죽 중 어떤 게 츠갑이 더 클까요? 반죽. 맞습니다. 얘가 거푸집 츠갑이 크더라. 즉 유동성이 많은 상태일수록 츠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용을 하나씩 보면 됩니다. 되게 많이 되어 있지만 일단 츠갑이 커지는 경우 첫 번째 점, 속도가 빠를수록 천천히 넣는 것보다 두두둑 넣으면 옆으로 많이 벌어지려 하겠죠. 두 번째, 슬럼프 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츠갑이 크더라. 세 번째 점, 비중이 클수록 안에 모래만 들어있는 것과 자갈을 더 많이 넣은 것과 자갈 넣는 게 비중이 크겠죠. 더 크더라. 부배합일수록 크다. 배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부배합, 빈배합. 시멘트 양이 좀 더 많은 것은 누구일까요? 부배합, 빈배합 중에서 부배합. 시멘트 양이 더 많으니까 즉 단위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안에 얘가 더 많이 들어있더라. 그러면 비중이 더 크더라. 그래서 부배합이 츠갑이 더 크더라. 같이 연결되는 거죠. 밑에 표면이 평활하면 마찰 개수가 적게, 마찰된다는 것은 잘 안 미끄러져야 되는데 마찰 개수가 적으니까 잘 미끄러지다 보니 츠갑이 커지더라. 다음, 단면이 클수록, 단면이 크면은 압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츠갑이 크더라. 진동기 사용하면 당연히 커지겠죠. 높은 곳에서 낙하하면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니까. 마지막, 거푸집 강성이 크다는 말은 거푸집이 그만큼 츠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 강성도 같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츠갑이 클수록 거푸집 강성도 커지더라. 옆에 츠갑이 작아지는 경우. 첫 번째 점, 투수성 및 누수성이 클수록 츠갑이 작다. 그 앞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투수성과 클수록 츠갑이 작대요. 누구가가 없어 지금. 글에 나온 내용을 나중에 복습하실 적에 스스로 이렇게 읽어보시잖아요. 읽어볼 때 제가 해주는 작업은 문장을 해석해 주는 것. 나중에 공부했을 때 스스로 이걸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작업입니다. 투수성이 앞에 내용이 없어. 요거는 뭐냐? 누구의 투수성이 하냐면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의 투수성이 크대 또는 누수성이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푸집 자체가 철제 거푸집 말고 목재 거푸집을 생각을 하세요. 목재 거푸집이 투수성이 커. 자기가 물을 많이 막 흡수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안에 거푸집이라고 친다면은 콘크리트를 넣었는데 이 거푸집 자체가 나무로 만든 거푸집인데 물을 막 빼내요. 그럼 얘가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물이 점점 줄겠죠. 물이 줄다 보면 걔는 찐득해지겠지. 어떤 반죽이 된다? 된 반죽이 된다. 된 반죽이 되다 보면은 츠갑이 작아지더라.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는 어떻다? 츠갑이 크다. 굳고 나면은 츠갑이 작아지죠.
그래서 투수성, 누수성이 클수록 얘는 앞에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자체가 투수를 잘 해버려. 그럼 안에 들어있는 콘크리트는 물을 빼앗겼어. 그럼 얘는 점점 좀 된 반죽이 되니까 층압이 적더라. 두 번째 점, 온도가 높고 건조해지면 그러면은 콘크리트 내부에 있던 물이 빨리빨리 증발되겠죠. 그래야 되면은 경화가 빠르고 층압이 작아진다. 굳는 상황이 되니까. 세 번째, 조강 시멘트. 시멘트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조강 시멘트, 보통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 조강은 빨리 굳어버려요. 긴급 공사할 때. 보통 쓰는 시멘트고, 보통은 말 그대로 28일 기다렸다가 굳기가 나오는 것이고, 중용열 시멘트는 초반에는 굳기가 없지만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커다란 댐 같은 거 지을 때 강도가 갈수록 강화돼야 되는 그때 쓰는 것인데, 조강 시멘트는 빨리 굳어버리죠. 층압이 작더라. 마지막, 철골 또는 철근량이 많으면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콘크리트를 부착시키려 하겠죠. 때문에 층압이 작아지더라. 조금 쉬다가 갈로 5번 거푸집 떼어내는 거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